네. 지금 유세 현장에서 오시는 거죠? 네. 바닥 민심은 어때요? 여론조사는 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장 가보면 현장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 시장들이 이제 뭐가 잘못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추궁이나 이 질책이 있는 건 사실이고 힘든 선거인데 저쪽 후보들이 너무 또 결함이 많아서 네. 국민들이 이제 쉽게 표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벚꽃도 흐드러지게 폈는데 뭐 이런 거 느낄 겨를이 없겠어요. 네. 진짜 여기 와서 벚꽃만 네. 구경하네요. 네. 참여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산 증인. 육선 중진 이인재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계에 새 바람을 몰고 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며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최고위원 1위로 선출. 선거제 개혁의 기수로도 활약했는데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개혁을 선도하는 개혁 권력이 돼야 합니다. 국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큽니다.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처음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선거운동 계속 다니시죠? 예,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를 않았는데 바닥의 어떤 민심 또 다가올 선거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 수치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한테 어려운 선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특히 LH 사태로 부동산과 관련된 불신, 불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약간 폭발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희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돌아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김 최고위원이 집권여당 안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보세요? 부동산 정책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 하나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늘 공급, 그래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균형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전월세 문제 같은 경우도 전월세 상한제를 작년에 도입했단 말이죠. 네. 이 정책 방향은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변화를 하려면 이 현장에 있는 시장에 있는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네. 수용성을 감안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문제점도 인식하고 특히 정책 방향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책 가지고 좀 부족한 게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비상을 걸었어야 돼요. 네. 저는 이 점에서 자세나 우리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정책 책임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이 의도나 방향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부족했던 점, 이 점에 대해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정책과 함께 자세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인상, 또 말씀하신 임대차 3법,
현재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책 기조도 좀 바꿔야 되고요. 네. 세부 정책에 대해서도 좀 미세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방향이 오라도 명분이 있어도 네.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야 이거 과도하다 이렇게 느끼면 그 정책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현진국가 목표를 맞춘다고 해서 한꺼번에 빠르게 올리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도 그 수용하는 사람들, 그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 그런 합의의 노력들을 최대한 충분히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네. 모든 주택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재산세를 낮춰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제를 저는 강화하더라도 이런 기본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수용성을 높이는 설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 올려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10% 올리지 말고 한 3년 아니면 한 5년에 걸쳐서 2%씩 단계적으로 올리자. 그 안에 선택을 좀 하시라.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정책 설계를 꼼꼼하게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제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잖아요. 예. 검찰 개혁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 방향이 뭐냐면요. 네. 모든 권력은 분산해야 된다. 권력은 집중하면 안 된다. 네.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에요. 네.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사권을 아예 떼어내는 것도 한때 얘기 나오다가 지금 그렇죠. 주춤했잖아요, 지금. 아니 주춤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국민주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권력은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좀 수사권, 기소권,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다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거 나누지 않으면 검찰이 권력의 주인이 됩니다. 네. 수사하고 기소 나누는 게 제1번 원칙입니다. 지금 이걸 놔두고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족족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생겼어요. 네. 수사가 진행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네. 검찰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해석 그렇죠. 이미 있을 수 있다. 네. 그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수사를 분리하되 그 수사기관을 검찰이 법적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좀 감시 감독하자, 네. 통제하자 이런 방식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됐죠.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 현장의 아우성에 공감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 이후를 더 주목하잖아요. 이제 예. 선거가 끝나면은 대선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텐데 예, 예. 야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주목합니다. 예. 윤 전 총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 행위하면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정치하라고 보내준 지지는 아니에요. 네. 이런 단편적인 지지를 오해해서 갑자기 정치 뛰어들었다가 또 국민들한테 혼납니다. 정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위험하다. 자기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기에게 부과된 그런 국민들의 어떤 뭐 지지가 있다면 그 지지의 성격, 이게 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느 한 진영을 위해서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거는 50%를 적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 50%와 싸우는 그 길에 들어선다는 거는 검찰총장 출신으로서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만약에 한다면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경력 또는 그때의 지지 이런 거 관계없이 다시 시작한다면 모를까, 이걸 자산으로 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아마 크게 혼날 겁니다. 네. 여권은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은 1위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뭐 제3후보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궐선거 이후에요.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 양강 구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유력 주자들, 네. 뭐 윤석열 총장도 포함해서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후보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높게 나오는 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역대 대선 중에서 이렇게 어떤 대세로 어떤 특정한 후보한테 힘이 모아지지 않았던 그런 대선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 구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넌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정계 개편 바람이 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저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계 개편 방식으로 사람에 따른 이합 집산이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봅니다. 여권 제3후보론 얘기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이제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구도를 바뀔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5월부터 한 4개월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게 국민들의 이게 그 밑에 민심의 어떤 바탕에 깔려 있던 네. 민심의 그 방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에너지들이 표출되는 거는 어떤 계기를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뭐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을 누구로 할까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아직 못 하셨거든요. 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개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 잘 뽑으면 이 대한민국 좀 새로운 대한민국 가겠다. 네.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다. 이런 믿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부렸던 만큼 또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던 만큼 그렇게 대한민국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을 통한 제도 변화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보궐선거 이후에 개헌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그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대선 전에 하든지 네.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 공론 과정을 수렴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권 1년 안에 개헌 작업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그 소신을 갖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합니까? 정치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할 구체적으로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라는 게 할 일이 뭐냐? 저는요, 정치하고 행정이 다르잖아요? 정치하고 사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그런 당장의 권력, 현실의 권력이 아니고 그 현실의 권력을 다 지켜보다가 아, 이거 방향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이제 그 다음 방향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네.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과 차기 대선 등과 맞물려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새삼 되새겨지는 요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